몇 가지 음식을 사러 슈퍼마켓에 갑니다. 사람들이 큰 쇼핑카트에서 물건을 꺼내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셀프 계산기가 훨씬 더 빠르죠. 하지만 기계에서 계속 명령하는 큰 목소리를 듣자니 머리가 아픕니다. 좋은 소식은 이 소리를 끌 수 있다는 거예요. 화면을 자세히 보면 하단에 볼륨 버튼이 있을 겁니다. 손가락으로 예의 바르지만 성가신 목소리를 완전히 재워보세요. 그러나 모든 기계에 이러한 숨겨진 옵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하지만 확실히 확인해볼 만하죠. 보통 해바라기 CU병에는 이런 이상한 뚜껑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맨 위층 전체를 제거하고 버리죠. 하지만 사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 뚜껑을 안쪽으로 뒤집어 병목 방향으로 넣어보세요. 훌륭한 디스펜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샐러드에 여러분이 넣으려던 것보다 더 많은 기름을 쏟게 되지 않을 거예요. 친구들과 야외에서 소풍을 계획하고 있나요? 클래식한 피크닉 바구니는 잊어버리세요. 우리 모두 틀렸습니다. 바구니가 아니라 양동이를 챙기세요. 네, 소풍 물건은 여러 양동이에 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게가 모든 사람에게 균등히 배분되니까요. 그리고 자리를 잡을 만한 곳을 찾아서 모든 물건을 꺼냈다면 양동이를 뒤집어서 의자로 사용하세요. 음식을 다 먹었으면 양동이를 쌓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토스트가 타는데 집게가 없다고요? 똑같이 생긴 포크 2개를 같이 잡고 고무줄로 단단히 고정하세요. 짠! 집게가 만들어졌습니다. 누텔라 뚜껑 밑에 있는 이 이중 바닥이 무엇에 쓰이는지 궁금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요. 여기 새 누텔라 병이 있습니다. 흰 동그라미를 제거하고 포일을 벗기면 서프라이즈! 금박 뚜껑을 자를 작은 칼이 있을 겁니다. 이제 손으로 긁지 않아도 여러분의 길티 플레저에 닿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셨군요. 누텔라를 다 먹고 나서 병을 버리지 마세요. 촛불 홀더나 조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병을 잘 닫고 취향대로 색깔을 칠하고 장식이나 글씨를 더해주세요. 장식용 끈을 항아리목에 붙여주세요. 항아리 안에 초나 조명을 넣어보세요. 이게 누텔라 항아리였을 거라곤 아무도 짐작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끼리의 비밀로 지자고요. 치즈 크래커의 가장자리가 왜 오돌도돌한지 궁금하셨나요? 이 가장자리로 치즈와 오이, 햄 등 부드러운 음식을 안전하게 자를 수 있어요. 크래커를 작은 피자 커터칼처럼 굴리면서 잘 눌러주시면 돼요. 이제 모든 재료가 크래커에 완벽하게 맞죠? 그럼 맛있게 드세요. 결코 사용하지 않지만 버리긴 좀 망설여지는 낡은 베이킹 트레이가 있으신가요? 좋은 소식입니다. 트레이를 재활용해서 그림이나 사진을 넣을 멋진 액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트레이 표면의 기름기를 제거하고 그림을 바닥에 이 경우 프레임이 앞으로 나옵니다. 가장자리를 숨기려면 트레이를 거꾸로 뒤집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 트레이를 벽에 걸거나 선반에 놓으세요. 그리고 프레임에 메탈 페인트를 사용해 적절한 색을 자유롭게 입혀보세요. 낡은 도마는 근사한 거울 프레임이 될 수 있습니다.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여 사이즈가 맞는 거울을 도마 표면에 붙여주세요. 거울이 단단히 접착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도마의 손잡이를 사용하여 벽에 걸 수 있고 캐비닛에 올려놓거나 벽에 기대둘 수 있습니다. 이 DIY를 시작하기도 전에 도마를 씻고 말리는 것 잊지 마세요. 거울에서 비린내가 나는 걸 원치 않으실 테니까요. 도마로 활용하는 또 다른 멋진 방법은 전선을 정리하는 데 쓰는 거예요. 오래된 나무 도마에 조명선 몇 개를 감아두고 벽장에 넣어보세요. 그럼 다음 연휴 때 전선 정리를 하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이 긴급 청소가 필요할 때 헤어드라이어로 훌륭한 미니 청소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페트병을 자르고 잘 말리세요. 헤어드라이어 뒤에 천을 덧대고 드라이어의 뒷부분을 자른 페트병에 끼워줍니다. 다음에 찰흙을 사용하여 헤어드라이어를 병에 고정하고 전원을 켜면 지저분한 것들을 지울 수 있을 거예요. 실내 식물을 매달 때 옛날 스타일의 가스레인지 그릴을 활용할 수 있어요. 먼저 나사나 못으로 벽에 그릴을 부착합니다. 이제 화분이나 조명선 혹은 다른 장식품을 걸어둘 준비가 끝났네요. 가스레인지 그릴의 색상이 인테리어와 맞지 않으면 스프레이 페인트를 사용하여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장식해줄 아름다운 패널을 젓가락이나 나무 아이스크림 막대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자리를 접착제로 붙여 틀을 만들어주세요. 혹은 막대기로 여러분의 이름이나 원하는 다양한 단어들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틀에 조명을 감아주시고 장식을 즐기시면 됩니다. 주름이 생긴 주방용 호일을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를 반짝이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호일을 공으로 구겨서 유리, 거울 프레임, 심지어 책 위에 붙이면 실내가 즉시 더 근사해질 거예요. 가위나 칼이 묻어졌다고요? 알루미늄 호일을 공 모양으로 구겨주세요. 그리고 가위의 모서리를 호일 바로 위에서 갈아주세요. 다림질 속도를 높이시려면 다림판 아래에 은박 조각을 놓고 덮개를 다시 씌워주세요. 은박이 열을 반사해서 다리미가 더 뜨거워질 것이고 훨씬 더 빨리 주름을 펼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주얼리를 정리하느라 골치가 아프고 가끔 좋아하는 걸 잃어버리기까지 한다면 스펀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몇 군데 칼집을 내고 이 칼집 안에 반짝이는 친구들을 넣어주세요.
스펀지 안에 단단히 자리를 잡고 빠지거나 섞이지 않을 거예요. 또한 스펀지를 사용하여 주얼리 정리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귀여운 상자를 찾아서 스펀지를 자르고 상자 안에 넣어주세요. 접착제나 테이프를 사용하여 상자에 스펀지를 부착하고 새로운 보석 상자를 즐기시면 됩니다. 속에 초콜릿을 채운 딸기를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주사기에 초콜릿 페이스를 채우고 딸기 잎을 제거한 후 심지가 있었던 곳에 주사기를 꽂아주세요. 그리고 딸기 안에 초콜릿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에클레어를 굽거나 사과에 초콜릿을 넣거나 팬케이크에 초콜릿 메모를 남겨 친구를 놀라게 할 때도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금속 클립이 달린 나무 바지거리는 커튼을 매거나 사진을 찍을 때 편리합니다. 만약 커튼을 달아야 하는데 특별한 고리가 없다면 여러 개의 바지거리에 커튼을 고정한 다음 커튼봉에 바지거리를 걸어주세요. 다 마신 차의 틴 케이스에는 작은 물건을 넣어서 부엌에서 작은 선반처럼 쓸 수 있어요. 케이스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캐비닛 상단 모서리에 붙여주세요. 밤하늘에서 세 번째로 밝은 전체가 뭔지 아세요? 국제우주정거장이라고 하셨다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점은 특별 서비스에 가입하면 ISS가 내 위치 상공을 지날 때마다 문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밤에 발생하면 육안으로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국제우주정거장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서둘러야 돼요. 초당 8km로 움직여서 90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있어요. 이 속도로 움직인다면 하루 안에 달까지 왕복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ISS는 인간이 만든 가장 빠른 물체는 아니에요. 그 타이틀은 금성과 태양 주위를 시속 69,200km로 여행하는 파커 태양 탐사선이 가지고 있어요. 밝은 면을 보자면 ISS의 우주 비행사들은 24시간마다 16번씩 일출과 일몰을 볼 수 있어요. 국제우주정거장은 진정한 기록 경신자예요. 우주에서 인간이 만든 물체 중 가장 큰 규모인데 길이가 약 110m 축구장과 거의 같아요. 무게도 약 450톤에 달하고요. 8대의 우주선이 동시에 ISS에 도킹할 수 있어요. 정거장의 작업 및 생활 공간은 침실 6개짜리 주택보다 넓어요. 우주 비행사들에겐 6개의 수면실, 체육관, 2개의 욕실, 아름다운 360도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통창이 제공되죠. 이제 여러분이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 비행사라면 어떤 생활이 펼쳐질지 상상해보세요. 우선 우주정거장에서 멋진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부메랑 던지기 같은 거요. 한 우주 비행사가 국제우주정거장 안에서 부메랑을 던졌는데 부메랑이 자신에게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 공기가 있는 한 무중력 상태라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국제우주정거장에서는 역겨운 냄새를 맡을 일이 전혀 없어요. 우주 비행사가 우주로 가져가는 모든 물건의 냄새를 맡는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불쾌한 냄새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문제는 실내 냄새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실제로 방을 환기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는 어떤 종류의 냄새를 통과시킬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요. 또한 옷을 사용한 후에는 세탁하지 않고 바로 버려야 돼요. 약 0.54kg의 짐을 국제우주정거장으로 가져가는데 $10,000가 넘는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옷이 더러워졌을 때 버리는 게 세탁에 물을 낭비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요. 잠을 자는 동안엔 주변 공기의 흐름이 매우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숨을 내쉴 때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머리 주위에 거품을 형성해서 산소가 부족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ISS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주 관련 연구를 할 거예요.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비행사들은 미래 우주여행의 가능성을 탐색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미세 중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해요. 그리고 미세 중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사람들은 흔히 우주에서는 무중력을 경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주비행사들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무중력을 느낄 거라고요.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에요. 중력은 우주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힘 중 하나예요. 중력 덕분에 달이 지구 궤도를 돌 수 있고 태양이 우리 은하계에서 멀리 떠다니지 않죠. ISS의 우주 비행사는 본격적인 중력이 아니라 미세 중력, 그러니까 아주 작은 중력을 경험해요. 우주정거장의 중력은 지구 표면의 중력보다 약 10에서 12% 정도 약해요. 하지만 우주 비행사는 끊임없이 자유낙하를 해요. 우주선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실린 모든 물체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떨어져요.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특정 궤도를 따라 우리 행성 주위로 떨어지죠. 그리고 모두 함께 떨어지기 때문에
승무원과 내부에 있는 물건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주 비행사는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무거운 물건을 손끝으로 옮길 수 있어요. 미세 중력을 흔히 무중력이라고 부르지만 이 둘은 매우 다른 개념이에요. 어쨌든 ISS로 가는 길에 밝은 주황색 우주복을 입게 될 거예요. 이 색은 인터내셔널 오렌지라고 불리는데 일본의 도쿄 타워나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를 칠하는 페인트와 같은 색이에요. 하지만 광활한 우주에 도착하면 주황색에서 순백색 옷으로 바꿔 입게 돼요. 중요한 건 주황색 우주복에는 우주선 발사 또는 착륙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주 비행사가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가 장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반 호박 우주복에는 조명탄, 의약품, 생존 장비, 라디오, 낙하산이 들어있어요. 흰색의 부피가 큰 우주복은 Extravehicular Activities의 약자인 EVA 수트예요. 주황색 우주복과는 용도가 완전히 달라요. 우주 비행사는 우주 유영을 할 때 EVA 수트를 입어요. 이러한 복장은 극한의 온도와 진공에 가까운 우주 공간의 열악한 조건으로부터 우주 비행사를 보호할 수 있어요. 또한 흰색 우주복은 작은 파편이 우주 여행자를 다치게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건 그렇고 우주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코를 긁어야 한다면 헬멧 안쪽에 벨크로 패치를 사용해야 돼요. 중력이 없기 때문에 우주복 안에서 재채기를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죠. 우주 유영 중에 재채기를 꼭 해야 한다면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가슴에 재채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이저에 작은 윈드실드 와이퍼를 장착해야 하죠. 우주에서는 종종 무작위로 번쩍이는 빛을 볼 수 있는데 환각이 아니에요. 시신경에 닿는 우주 광선이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구에서는 자기권에 의해 우주 광선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슷한 섬광을 볼 수 없죠. 우주에 가기 전에 수중 훈련을 받아요. 무중력 상태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사실 우주 공간에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에요. 따라서 이 훈련의 주된 목적은 미래 우주 비행사가 극한 환경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주에 적응하는 동안 좀 이상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우주 비행사의 약 50에서 75%가 현기증, 두통, 메스꺼움, 전반적인 피로감 등 매우 불쾌한 증상을 경험해요. 다행히도 보통 72시간 이내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우주 비행사로 선발되기 전에는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을 통과해야 돼요. 나사에 따르면 6,000명 중 단 8명의 지원자만 합격한다고 해요. 게다가 선발 과정은 약 18개월이 걸리죠. 임무 수행 중 향수병에 걸려 눈물을 흘리더라도 눈물이 얼굴로 흘러내리지 않을 거예요. 대신 수면의 장력이 눈물을 붙잡아두기 때문에 눈물이 눈 주위에 두꺼운 액체 덩어리로 모이게 되죠. 잠들기 전에 무언가에 몸을 붙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잠이 든 지점에서 쉽게 떠올라 딱딱한 표면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은 보통 작은 승무원 선실에서 침낭을 깔고 휴식을 취해요. 또 다른 문제는 미세 중력 조건에서 샤워를 하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주 비행사들은 물이 떠다니지 않도록 밀폐된 실린더 안에서 샤워를 해요. 헹굼이 없는 샴푸를 사용하고 물을 뿌려 비누를 헹구고 마지막으로 진공 호스를 사용해서 몸에 남아있는 모든 물을 빨아들여요. 식단의 극적인 변화에 익숙해져야 돼요. 하루 3끼를 먹어야 할 텐데 특별한 음식은 없어요. 하지만 점심을 먹기 위해 앉아서 먹는 대신 떠돌아다녀야 돼요. 식사는 건조식품과 통조림으로 구성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음식이 날아가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해서 식사를 마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이제 머리를 다듬어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결국 ISS에서 반년 이상을 보내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미지를 바꿔보려면 진공이 부착... 화장지색이 보통 흰색이라는 걸 알아차린 적 있나요? 하지만 이 색이 늘 최고는 아니었어요. 사실 1950년대 색이 있는 화장지들이 진열대에 불쑥 나타났었어요. 집주인들은 집의 인테리어와 어울렸기 때문에 분홍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그리고 심지어 검은색 화장지들을 구입했었어요. 하지만 결국 많은 의사들이 염색된 화장지에 있는 염료를 건강상 위험 증가와 연관시키기 시작했어요. 또 염료 때문에 물을 내렸을 때 색 화장지가 빨리 분해되지 않아 정화조가 막힐 위험이 커졌죠. 이것 때문에 흰색 화장지에 비해 기본 제조 및 소매 가격이 너무 높아졌었어요. 그래서 결국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했죠. 이제 이 화려한 패턴들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장지에 관련된 장식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패턴들은 여전히 존재해요. 그러면 왜죠?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단지 마케팅 도구일 뿐이라고 해요. 제조업자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더 미적으로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예쁜 장식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들이 자신들의 브랜드를 우아함과 고급스러운 라이프스타일과 연관시킬 수 있게 하려고 하죠. 다음 설명이 더 실용적이에요. 이 패턴들은 화장지를 더 부풀려서 흡수력을 높여줘요. 푹신한 것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공중 화장실에는 왜 그렇게 거친 화장지가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가장 분명한 대답은 고품질의 화장지가 더 비싸기 때문이에요. 또 회사들은 품질이 낮은 화장지로를 구매하는 걸 선호해요. 왜냐하면 화장지를 덜 자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결정은 또 도둑질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네요. 네, 사람들이 실제로 공중 화장실에서 화장지를 훔쳐가요. 공중 화장실의 전등 스위치가 보통 밖에 설치되어 있다는 걸 알아차린 적 있나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건설 회사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그렇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전기와 물은 위험한 조합이거든요. 그리고 전등 스위치는 전원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전기가 흘러요. 물론 전문적으로 설치된 스위치에는 추가적인 안전 예방 조치가 많이 취해져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걸 선호하죠. 영국은 미국에 비해 전등 스위치 안전에 대해 훨씬 더 엄격한 규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런던에서 산다면 화장실 밖에서 전등 스위치를 더 흔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미국 대부분의 욕실은 독립적인 전기 회로를 갖추고 있어요. 우연한 감전의 경우 추가적인 안전을 제공해주죠. 전류에 변화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차단될 거예요. 이 세상에는 놀라운 조명 선택지들이 많죠. 하지만 신호등은 왜 빨간색, 녹색, 노란색일까요? 알고 보니 거기에는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요. 자동차 신호등이 있기 전에 기차 교통 신호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초의 철도 운영자들은 흰색을 출발, 빨간색을 정차, 녹색을 주의하라는 의미로 사용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흰색이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왜냐하면 밝은 흰색 빛은 밤에 별로 쉽게 오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철도 회사들은 흰색 대신 녹색이 출발을, 노란색은 주의를 의미하는 걸로 바꿨어요. 이 색들이 다른 색들과 쉽게 구별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이 전통은 자동차 신호등으로 퍼져나가 표준이 되었어요. 빨간색의 경우 파장이 제일 길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다른 색깔들보다 더 먼 거리에서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노란색은 주의 표시로 선택되었어요. 왜냐하면 빨간색보다는 약간 짧은 파장을 갖고 있지만 녹색보다는 더 긴 파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가장 먼지가 많은 방은 어디죠? 보통 정답은 침실이에요. 하지만 왜일까요? 침실은 피부세포, 진드기로부터 먼지를 그리고 커튼, 침대 시트, 카펫의 직물에서 섬유를 발생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반려동물이 있다면 털과 피부세포는 이 먼지투성이 파티에 상당한 양의 먼지를 더해줄 거예요. 다행히도 침실의 먼지를 덜 일으키게 만들어줄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는 매일 침대를 정리하고 청소기와 물로 정기적으로 그 구역을 청소하는 게 포함돼요. 카펫과 먼지가 쌓이는 경향이 있는 불필요한 가구와 장식품들을 없애는 노력을 할 수 있어요. 또 커튼이나 침대 시트를 구입할 때 품질에 유의하세요. 직물이 느슨할수록 더 많은 먼지가 쌓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이 침실로 들어가는 걸 금지할 수 있지만 솔직히 그렇게 하지 않을 거죠. 현대의 공기청정기, 에어컨, 그리고 천장 선풍기는 여러분의 수면 공간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정기적으로 청소하세요. 그렇지 않았다가 만약 필터가 더러워지거나 털이나 다른 공기오염 물질로 막혀버리면 새로운 먼지들을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 먼지들이 결국 침실 표면으로 가게 될 거예요. 먼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쓰레받기로 빗자루 가장자리를 청소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이 지그재그는 미적인 목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를 빗는 데 쓸 수 있어요. 안경을 쓰고 난 후 귀 뒤에 이런 자국이 생긴 적 있나요? 가끔 이게 없어지는데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건 안경의 옆부분인 관자놀이가 머리에 맞게 조정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피부 자극이나 심지어 두통까지도 유발할 수 있어요. 만약 귀 뒤쪽으로 구부러져 있다면 두개골의 연약한 부분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 관자놀이 부분은 크기가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전문 안경사가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해 줄 거예요.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요. 강판은 수평으로 두고 쓸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당근이나 큰 치즈 덩어리를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만약 고트치즈나 모짜렐라 같은 부드러운 제품을 갈고 싶다면 갈기 전에 약 30분 동안 냉동고에 넣어 놓으세요. 또 청소를 더 쉽게 하고 치즈가 달라붙는 걸 방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용하기 전에 소량의 오일을 강판에 뿌려요. 그리고 이제 강판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부분을 살펴볼까요? 써본 적 있나요? 이쪽은 슬라이싱을 위해 설계된 거예요. 샐러드나 파스타를 위한 얇게 썬 야채 조각을 만들거나 감자칩을 얇게 썰길 원한다면 꽤 편리해요. 그리고 이 작은 구멍들은 껍질을 벗기거나 아주 미세하게 갈기 위해 설계된 거예요. 강판은 다음 비식품 팁에도 꽤 유용해요. 만약 예산이 한정돼 있다면 아주 싼 세탁비누를 구입해 소량을 갈아 세탁제를 사용하는 대신 그걸 여러분의 세탁기에 바로 넣을 수 있어요. 냉장고가 문 여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이쪽에 경첩이 있어요. 반대편에 부착하면 문이 반대로 열릴 거예요. 하지만 혼자서 수리를 시도하기 전에 전원을 끄고 특정 모델의 냉장고에 대한 설명서를 읽으세요. 호일에 반짝이는 면과 칙칙한 면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나요? 많은 사람들은 빛나는 면이 열을 더 잘 가두기 때문에 어느 쪽이 위로 가고 아래로 가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 아무 차이가 없어요. 제조 공정 때문에 두 면이 살짝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둘 다 용도가 같아요. 호일은 부엌에서만 유용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잘 알려지지 않은 배터리 트릭이 있어요. AA 배터리가 다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걱정 마세요. 작은 AAA 건전지와 약간의 호일을 쓰세요. 한쪽 끝에 끼워 넣기만 하면 돼요. AA와 AAA 배터리가 모두 동일한 양의 전압을 전달하기 때문에 작동이 되는 거예요. 중식 테이크아웃 음식 용기가 펼쳐져서 접시로 변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양쪽을 풀어주기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중력이 해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종이판 용기의 옛 학명은 굴통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굴을 담기 위해 고안됐거든요. 여러분이 미술탐정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임무는 세계의 가장 유명한 그림 뒤에 숨은 미스터리를 참고하는 거예요. 다빈치, 미켈란젤로, 피카소의 작품들 말이에요. 이제 여행이 시작될 테니 얼른 돋보기를 드세요. 우선 목록의 첫 번째는 로마예요. 맛있는 파스타를 먹은 후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장에 있는 시스티나 예배당으로 향해요. 오,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누워서 프레스코화를 그렸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건 그냥 신화예요. 사실 그 화가는 서서 그릴 수 있는 복잡한 플랫폼 시스템을 만들었었어요. 여러분은 아담의 창조를 보고 있어요. 가운데 있는 저 프레스코화요. 이 걸작품의 작가인 이탈리 예술가 미켈란젤로는 인체 해부학에 대한 연구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미술 전문가들은 이 그림의 오른쪽 부분은 확대된 뇌를 해부학적으로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라고 주장해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뇌와 예술 작품을 겹쳐봅시다. 일치하는 것 같네요. 손의 시신경, 뇌와 숫자가 모두 거기에 있어요. 심지어 떠다니는 녹색 스카프도 척추 동맥과 일치하는 걸로 보여요. 어떤 연구자들은 그게 미켈란젤로의 지식과 지혜를 묘사하는 방식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정하기 위해선 심사숙고해봐야 해요. 다음으로 가볼게요. 기차를 타고 피렌체에 도착해요. 잠시 젤라또를 빨리 먹고 나서 아카데미아 갤러리로 곧장 갑니다. 안에 예술계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품 중 하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에요. 다비드는 5m 높이의 멋진 조각상이에요. 약 3년 동안 조각되었죠. 이걸 둘러싼 미스터리는 이 동상의 진짜 표정을 알아내는 거예요. 아래에서 보면 그 얼굴이 고요하고 평화롭다고 생각될 거예요. 하지만 미술사학자들은 이 작품이 아주 잘못 이해되고 있다고 주장해요. 분명 그의 몸은 아주 다른 이야기를 숨기고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 미간이 찌푸려져 있고 팔에 핏줄이 튀어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느긋해 보이진 않죠? 미켈란젤로의 아이디어는 중요한 대결 직전에 다비드를 묘사한 것이었고, 그래서 어쩌면 결국 그렇게 평온하지 않은 건지도 몰라요. 이탈리아는 예술품이 아주 다채로워서 아직 떠나기는 일러요. 여러분은 여전히 피렌체에 있습니다. 유명한 우피치 미술관 방문해요. 이 박물관에서 많은 유명한 그림을 주최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보티첼리의 프리마베라 또는 봄을 확인하고 있어요. 이 예술품은 시작부터가 미스터리예요.
전문가들은 이게 의뢰된 정확한 해를 알 수가 없어요. 화가 조르지오 바사리가 마침내 이 작품의 이름을 생각해낼 때까지 몇 년 동안 제목이 없는 상태로 남아있었죠. 보통 비평가들과 대중이 이 그림에 감탄할 때 전경에 있는 인물들에 집중해요. 하지만 이 경우에 실질적인 작품은 보티첼리가 거의 동일한 정밀도로 46종 이상의 다른 식물종을 그렸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그림에서 이 식물 그림들이 200번 이상 반복되고 있다는 것도요. 너무 놀랍죠? 지금까지 인상 깊은 작품들을 많이 찾아봤네요. 계속할 준비가 되셨나요? 비행기를 타고 파리에 도착합니다. 빛과 베레모 그리고 유명한 모나리자의 도시죠. 루브르 박물관을 지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인 라 조콘다로 가요. 이 예술작품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중 몇 가지를 탐구해요. 모나리자가 다빈치 자신의 자화상일 수도 있다는 강력한 주장이 제기됐어요. 역사학자들은 다빈치의 얼굴과 모나리자의 얼굴을 철저히 비교했어요. 그런데 어땠는지 아세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 보였어요. 미소 이론도 있어요. 치과 의사이자 미술 전문가인 조셉 바르토프스키가 모나리자의 미소 뒤에 숨은 비밀을 발견했다고 주장해요. 그는 모나리자의 팽팽한 표정은 앞니가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징후라고 해요.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또 2010년에 이탈리아 문화유산위원회는 그림 안에 숨은 상징들의 모음을 발견했어요. 이것들은 고도로 기술적인 확대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지만 레오나르도가 모나리자의 오른쪽 눈 안에 LV를 새겨 넣었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전문가들은 이게 다빈치의 서명일 거라고 추측해요. 하지만 왼쪽 눈에 있는 CE와 배경 다리의 아치 부분에 있는 7E 같은 다른 상징들은 여전히 아주 미스터리해요. 이번 건은 광범위하게 조사하셨군요. 물론 방문이 끝날 때 모나리자의 눈이 정말로 여러분을 따라다니는지 시험해보는 것도 기억하세요. 이제 여러분은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을 보러 암스테르담으로 향해요.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숨기고 있는 독특한 렘브란트 그림을 보러 왔어요. 야경은 렘브란트의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그림의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 그림은 임무를 시작할 준비가 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렘브란트의 기술은 빛과 그늘의 대비를 강조하는 명암법이라고 불려요. 1947년까지 미술 비평가들은 화가가 밤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림에서 두꺼운 먼지층을 치우자 그 장면은 햇빛이 왼쪽 위에서 흘러내리는 대낮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이제 제목을 주경으로 바꾸기엔 너무 늦었죠. 암스테르담에 있는 동안 반 고흐의 예술품만 취급하는 박물관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은 반 고흐가 불과 10년이라는 인상적인 기간 동안 900개 이상의 작품을 그렸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어쨌든 반 고흐 박물관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많은 노란색 해바라기 그림 컬렉션을 주최하고 있어요. 사실 거의 반 고흐의 모든 그림은 노란색 음영이 지배적인 게 특징이에요. 그의 예술의 이러한 특수성은 반 고흐가 세상을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일부 미술 전문가들은 반 고흐의 치료법 중 하나가 그의 색 인식을 바꾸었고 그로 인해 주변에 더 많은 노란색을 보게 되었을 거라고 추측했어요. 좋아요? 그럼 이 여행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네요. 여러분 목록의 다음 목적지는 영국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셔널 갤러리로 갈게요. 여러분은 얀 반 에이크의 그림인 아르놀피니의 초상화를 보면서 몇 시간을 보내고도 특이한 걸 보지 못할지도 몰라요. 전경에서 한 커플이 손을 잡고 대중을 응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벽에 있는 거울을 확대하면 방에 두 사람이 더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미술 전문가들은 이 그림 속의 남자 인물이 거울에 비친 이 두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고 그 인물 중 하나가 반 에이크 본인이라고 해요. 이 화가가 남긴 워터마크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거울 위에 여러분은 그의 화려한 사인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얀 반 에이크가 여기 있었다. 1434. 그리고 자기 미술에 몰래 숨어 들어가려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자면 유명한 이탈리아 르네상스 화가인 카라바조는 자신의 유명한 그림 중 하나에 작은 이스터에그를 남겨뒀어요. 바커스의 말이죠. 이건 좀 찾기 어려워요. 그림의 왼쪽 아래 구석에 있는 반쯤 채워진 항아리에는 액체 속에 화가 자신의 작은 자화상이 숨어 있어요. 그림을 선명하게 보기 위해선 정교한 기술이나 최소한 아주 효율적인 돋보기 렌즈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지만 거기엔
손에 붓을 든 남성이 있어요. 즉 카라바조가요. 재밌는 사실, 이 작은 자화상은 그림이 완성된 지 300년이 지난 1922년에 처음 발견되었어요.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잊혔었죠. 여행을 마치기 위해 여러분은 해외로 대서양을 가로질러 시카고까지 날아가요. 시카고 현대미술관의 거대한 소장품들 중에 파블로 피카소의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기타 치는 눈먼 노인 말이에요. 이 그림도 비밀이 너무 꽁꽁 숨어 있어서 엑스레이 기계와 아주 멋진 기술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 판독 결과는 피카소가 다른 미완성의 그림 위에 기타 치는 눈먼 노인을 그렸다는 걸 보여줘요. 피카소가 작품을 한창 그리다 포기한 반쯤 그린 여성 인물의 윤곽과 모양을 똑똑히 볼 수 있어요. 그 시대에 떠오르는 예술가들은 탑승권에 SSSS라는 글자가 있으면 걱정해야 하나요? 난기류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건 뭘까요? 비행기에 제일 먼저 탑승해야 할까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대부분의 비행기에 파란색 좌석들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을지도 모르겠네요. 여기에 수수께끼는 없어요. 항공사들은 이 색상에 진정 효과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색상을 선택해요. 이 색은 승객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심지어 제일 많이 긴장했을 비행기 승객들도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도와줘요. 하지만 또 다른 좀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얼룩, 먼지, 긁힌 자국은 진한 파란색 원단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요. 탑승권을 공공장소에 버리지 마세요. 여기에는 이름과 마일리지 번호를 포함한 중요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것으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향후의 예약을 확인하고 좌석을 변경하거나 심지어 항공편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탑승한 비행기표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으로 가지고 가서 종이 분쇄기로 파쇄하는 거예요. 그나저나 탑승권에 SSSS나 S라는 글자가 보이면 추가 보안 검사를 준비하세요. 이 문자 대신 체크업한 무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표시가 있으면 휴대 수화물도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을 2차 보안 검색 대상자로 뽑을까요? 일부 기준은 편도 예약이나 현금 지불을 한 경우예요. 경우에 따라 선발은 완전 랜덤으로 돼요. 보세요. 게이트가 열렸고 탑승이 시작됐어요. 잠깐만요. 어디로 뛰는 거죠? 서두를 필요 없어요. 경험이 많은 세계 관광 여행자들의 팁은 항상 마지막에 탑승한다예요. 우선 줄 서는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탑승교와 통로에 사람들이 더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죠. 어차피 아무도 여러분의 자리를 뺏진 않을 거니까요.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부피가 큰 휴대용 가방이 있다면 마지막에 탑승하지 않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좌석에 도착할 때쯤 머리 위에 모든 빈 공간이 차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가방은 결국 비행기의 다른 곳에 넣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승객들이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짐을 찾으셔야 할 거예요. 이런... 이착륙하기 전에 승무원들은 보통 화장실 문에 작은 스위치를 밀어요. 이게 열려서는 안 될 때 열리는 걸 방지해주죠. 마찬가지로 승무원은 누군가가 안에 있을 때 문을 쉽게 열 수 있어요. 보세요. 화장실 표지판을 들어 올리고 손잡이를 잠금 해제 위치로 이동하기만 하면 돼요. 조종사들은 난기류를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난기류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건 상승기류예요. 대부분의 경우 난기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불과 몇 미터 아래밖에 내려가지 않아요. 조종사들이 승무원들에게 앉으라고 할 정도로 난기류가 강하다면 비행기는 3에서 6미터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요. 가장 극단적이고 주먹을 꽉 쥐게 하는 난기류는 아주 희귀해요. 하지만 상승기류는 폭풍 또는 기타 날씨 현상의 일부로 위로 이동하는 큰 기단이에요. 조종사들은 밤에 레이더로 상승기류를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거기에 충돌할 때 시속 804km의 속도로 거대한 과속 방지턱을 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상승기류는 또 항공기를 위험한 고도로 밀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해요. 현대 비행기에는 항로의 다른 비행기, 산, 그리고 다른 고형의 물체를 탐지하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어요.
다른 비행기에서 16km 떨어진 곳에서 조종석에서는 운행 중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8km 가까이 다가오면 같은 목소리가 조종사의 방향을 알려주기 시작해요. 비행기는 이착륙하는 동안에도 하나의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두 엔진이 동시에 고장난 적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때도 비행기가 하늘에서 바위처럼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조종사들은 착륙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는데 최대 2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객실이 가압되는 방식은 여러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은 달고 짠 걸 맛볼 수 있는 능력을 30% 잃게 돼요. 다른 말로 하자면 기내식이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단지 그 맛을 느끼지 못할 뿐인 거예요. 이건 항공음식 공급업체들이 요리하는 음식에 여분의 소금과 향신료를 첨가하는 주요한 이유기도 하죠. 하지만 뭐가 도움이 되는지 아세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에요. 과학적인 설명도 있겠지만 어떤 신비한 이유로 주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는 게 여러분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비행 중에 들리는 띵 소리에는 각각 의미가 있어요.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이륙 직후 보잉 하는 것은 착륙 기어가 들어가고 있음을 나타내요. 3번의 연속적인 띵 소리는 한 번의 띵 소리보다 더 긴박함을 의미해요. 높았다가 낮아지는 벨소리는 승무원들에게 비행기의 다른 부분에서 동료들이 그들을 필요로 한다는 걸 알려줘요. 차임벨이 3번 낮게 울리면 전방에 심각한 난기류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승무원들은 식사 카트를 치우고 자리를 잡고 안전벨트를 매야 해요. 만약 여러분이 겁을 잘 먹는 승객이라면 객실 가운데에 있는 좌석을 선택하세요. 난기류는 대부분 실내의 앞뒷 부분에 영향을 미쳐요. 날개 위에 있는 가운데 부분은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조종사와 부조종사는 다른 식사를 먹어요. 이런 조치의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두 조종사가 같은 요리를 먹고 식중독에 걸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경우 누구도 비행기를 조종할 수 없게 될 거예요. 만약 여전히 같은 요리를 먹고 싶어하고 다른 걸 먹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안전한 방법이 있어요. 조종사들이 동시에 식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한 조종사가 그 요리를 먹고 몇 시간 후에도 여전히 괜찮다면 다른 조종사도 자신의 식사를 용감하게 먹을 수 있어요. 비행기에서 가장 더러운 장소에 대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아니요, 변기가 아니에요. 화장실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승무원들은 머리 받침대, 좌석 주머니, 쟁반 테이블, 그리고 안전벨트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해요. 실험 결과 모든 안전벨트의 3분의 1에 효모와 곰팡이가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대부분의 쟁반 테이블은 박테리아로 덮여 있어요. 좌석 주머니도 아주 불결해요. 하지만 그중 머리 받침대가 제일 더러워요. 대부분의 경우 승무원들은 비행 중에 그것들을 바꾸거나 소독할 충분한 시간이 없어요. 기장이 몇 가지 서류 작업을 끝내고 있다고 안내한다면 그건 비행 일정을 수정하느라 바쁘거나 지상 직원이 비행 일지를 준비하는 걸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건 여행의 공식 기록이 들어있는 일지예요. 일부 비행기들, 특히 장거리 비행을 하는 비행기들은 승무원들이 한숨 잘 수 있는 비밀 침실이 있어요. 승무원 휴게실이라고 불리는 이 침실은 비행기의 뒤쪽이나 조종실 뒤에 위치해 있어요. 이러한 칸에는 승무원들이 쉴 수 있는 편안한 침대가 10개까지 있을 수 있어요. 비행기 창문은 고속에 쉽게 대처할 수 있는 초강력 플렉시 글래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또 창문은 특수한 방법으로 모양이 나 있어서 객실 내부에 더 높은 압력이 창문을 항공기 본체에 밀어붙여요. 다시 말해서 비행기 창문은 깨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거죠. 옛날 옛적에 비행기 창문은 사각형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창문의 모서리에 축적된 압력은 궁극적인 약점이 되었죠. 즉, 각각의 사각형 창문에 4개의 약한 곳이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높은 고도에서 오는 엄청난 압력으로 쉽게 박살나게 했어요. 다행히 비행기 창문을 둥글게 만든 게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어요. 이러한 모양은 압력을 분산시키고 균열 또는 기타 손상의 가능성을 줄여줘요. 비행기는 적어도 1년에 스쿨버스를 자세히 보면 순수한 노란색이 아니라 레몬빛의 노란색과 오렌지의 혼합이란 걸 알게 될 거예요. 만약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면 미국과 캐나다 스쿨버스 색을 윤이 나는 노란색 국공립 스쿨버스라고 불러야 해요.
하지만 빨간색이 최대 파장을 가진 색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나요? 쉽게 흩어지지 않아서 멀리서도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또 우리 눈은 빨간색이 즉시 끌린다고 해요. 고속도로 순찰대가 왜 다른 차들보다 빨간 차를 더 많이 세우는지 설명이 되네요.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색을 경고와 연관지어요. 그래서 소방차와 정지 표지판이 빨간색이잖아요. 바로 즉시 발견할 수 있고 매우 중요한 일이란 걸 알 수 있죠. 그러니 스쿨버스를 빨간색으로 칠하는 게 낫지 않나요? 우선 빨간 차 건은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사실 흰색 차가 제일 많이 세워지는데 이유는 단지 흰색 차량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다시 버스 이야기를 할게요. 이 모든 과학적인 것들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의 관심을 바로 사로잡는 것은 빨간색이 아니라 노란색이에요. 눈에 가장 잘 띄는 색이죠. 또한 일종의 빛나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어두움, 안개 또는 어두운 조명에서 두드러지죠. 많은 스쿨버스들이 아침 일찍 학생들을 태웁니다. 계절에 따라 이 시간에도 밖은 종종 꽤 어두워요. 그러니 노란색 페인트를 사용하는 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체는 완벽한 색상 조합이에요. 이것으로 운전자들은 황혼 때 스쿨버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훨씬 더 빨리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특정 스쿨버스 색상 선택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주변 시야예요. 눈으로 똑바로 응시하는 게 아닌 눈 한켠으로 뭔가를 볼 때를 말하죠. 과학자들은 여러분이 주변 시야로 같은 물체를 빨간색으로 칠한 것보다 노란색 물체를 발견할 확률이 1.24배 더 높다고 주장해요. 이런 이유로 요즘 미국에서는 노란색이 아닌 스쿨버스는 합법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늘 이랬던 건 아니에요. 윤이 나는 노란색의 국공립 스쿨버스 색은 1939년이 되어서야 등장했어요. 그 전에는 스쿨버스는 다양한 색으로 칠해졌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버스가 전혀 없었어요. 학생들은 특수마차를 타고 학교에 갔었어요. 소위 스쿨버스라고 불리는 최초의 버스는 1827년 런던에서 등장했고 25명을 태울 수 있었죠. 다시 1939년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인정된 버스 색상이 있는데 국공립 스쿨버스 크롬색으로 불렸죠. 하지만 이 크롬색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색소에 납이 함유되어 있었죠. 납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곧 오늘날 제조사들이 사용하는 페인트로 대체되었죠. 노란 스쿨버스에 있는 저 검은 줄무늬에도 목적이 있어요. 사실 다소 얇은 벽을 보호하기 위해 버스의 옆면과 뒷면을 따라 놓인 철제 레일이에요. 충돌할 경우 대부분의 충격을 흡수하죠. 이 럼레일은 또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배치되어 있어요. 가장 낮은 레일은 바닥 높이에 있어요. 가운데는 좌석의 바닥과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것은 좌석의 맨 위나 창문의 맨 아래와 일치하죠. 많은 공항의 게이트 구역에는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배려는 보통 낮은 천장, 편안한 좌석, 기분 좋고 자연 조명 등 몇 가지 다른 혜택과 함께 제공되죠. 이 모든 것이 공항 입장에서는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카펫은 단단한 바닥만큼 청소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런 시설은 비행기를 기다리는 승객들에게 아늑한 느낌을 주고 더 편안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공항의 호의적인 제스처가 아니에요. 한 조사에 따르면 편안한 승객은 상점을 둘러보고 라운지 구역이나 면세 구역에서 실제로 무언가를 구매할 가능성이 약 7에서 10% 더 높다고 해요. 그래서 승객들의 편안함에 투자함으로써 공항은 실제로 소득을 늘리는 거죠. 여러분이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면 간단히 말해서 공항 직원들은 일단 짐이 자신의 영역을 떠나면 알지도 못하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수화물은 자동으로 분리돼요. 스캐너가 바코드를 스캔하고 목적지에 따라 수화물을 분류해요. 공항 수화물 담당자의 세 가지 주요 업무는 체크인 구역에서 게이트로 짐을 옮기는 것, 연결될 때 게이트에서 게이트로 옮기는 것, 그리고 공항에서 수화물 찾는 곳으로 짐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짐이 충분히 빨리 이동하지 않으면 연결 항공편이 늦을 수 있어요. 정반대로 출입국 관리에서 시간이 지체되면 가방은 여러분이 도착하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해요. 만약 다른 목적지가 표시된 오래된 스티커를 떼어내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캐너가 짐을 엉뚱한 곳으로 보낼 수 있어요. 대부분의 공항은 승객을 위한 음식이 준비되는 거대한 부엌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주방에서는 보통 여러 항공사의 음식을 한꺼번에 요리해요. 그리고 기내식은 약 6시간에서 10시간 전에 요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주방은 24시간 내내 가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들릴지 모르지만 기내식 메뉴는 이미 1년 전에 개발되어 모든 재료가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일반적인 관행이에요. 실제로 한 항공사는 비행기에서 제공하는 모든 샐러드에서 올리브 한 개만 제거한 것만으로 약 4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어요. 때때로 승객들은 특별한 기계에 넣기 전에 헝겊 조각에 손을 비벼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좀 무섭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무해예요. 원자화기라고 불리는 기계에 의해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근무가 시작되기 전에 직원들은 위험한 화학물질의 샘플을 기계에 넣습니다. 이 기계는 이 냄새를 기억하고 사람의 손에서 해당 화학물질 냄새가 날 경우 공항 직원에게 경고해요. 보안 검색대에서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비행 전 검사에서 압수한 모든 물품은 3개월 동안 공항에 보관될 수 있어요. 게다가 국내 어느 주소로 붙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보안 검색에서 뺏기고 청구되지 않은 물건은 특별 경매에서 판매되어 전 세계로 배송됩니다. 비행 간격이 길다면 가장 가까운 호텔에 가서 쉬는 것이 가장 저렴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공항이나 항공사가 VIP 라운지 존 24시간 출입증을 판매하는지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거기서 무료 간식과 음식을 즐길 수 있고 휴식을 위해 무료 샤워실과 방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요. 여러 터미널에 있는 공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터미널 연결 지하 통로를 검색하세요. 예를 들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에는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 사이에 보행 터널이 있는데 이 터널은 승객들이 단순히 그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탑승 수속을 마친 후 처음 60분 동안을 골든아워라고 부릅니다. 승객들이 통계적으로 공항의 소매 및 면세 구역에서 더 많은 돈을 소비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상점 바로 앞에 가장 편안한 자리를 둔 것은 여러분을 쇼핑에 끌어들이기 위한 교묘한 속임수예요. 편안한 의자에 앉아 화려한 간판이나 지연대를 보는 것은 유혹적이고 바로 그게 공항이 원하는 거예요. 만약 항공편이 초과 예약되어 지정된 시간에 비행기를 탈 수 없다면 보상의 의미로 제공된 상품권을 무조건 덥석받지 마세요. 보통 항공사들은 비행기 좌석을 양보할 충분한 지원자들이 나타날 때까지 보상금 금액을 계속 올립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억지로 밀려났다면 대신 현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항공권 가격과 지연 시간에 따라 약 150만 원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항에는 프로파일러라고 불리는 특정 전문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관찰 기술에 의한 승객 선별이라는 테크닉을 훈련받아요. 의심스러운 사람을 탐지하기 위해 얼굴 표정, 몸짓, 행동을 주의 깊게 분석하죠. 그들의 임무는 불안감을 나타내는 비언어적인 징후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입술을 핥고 긁적이고 주변을 많이 둘러보는 것 같은 행동이죠. 프로파일러가 어떤 사람이 수상한 방식으로 행동한 것을 발견하면 검사를 요청하고 그 사람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대화를 할 수 있어요. 프로파일러는 메인홀과 여권 검사 구역에서 일합니다. 그들이 묻는 전형적인 질문은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요. 그러고 나서 이 질문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승객이 아무리 말을 아끼더라도 만약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면 그 사람의 행동에서 보이는 아주 작은 단서 덕분에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짐은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5가지 보안 단계를 통과하는데 내용물을 스캔하는 것 이외에도 위험한 화학물질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특별한 개에 의한 검사가 포함됩니다. 개의 코가 인간의 코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사실 개는 사람보다 냄새를 10,000배에서 10만 배 더 잘 구별합니다. 보안을 위해 개의 이런 뛰어난 능력을 활용하고 의심스러운 물질을 탐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탐지견을 사용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죠. 정말 멋진 사실은 탐지견과 일반 개를 구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경찰견과 달리 공항에서 일하는 개들은 사람들을 겁주거나 위협하도록 훈련되지 않았어요. 가장 인기 있는 탐지견 품종은 골든 리트리버, 레브라도 리트리버, 저먼 쇼테어 포인터입니다. 특별히 지정된 장소에서 휴대폰을 충전하는 것은 편리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안전하지 않아요. 충전 코드로만 연결할 수 있게 된 충전기를 사용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전화기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어요.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안전하게 충전하는 유일한 방법은 전기 소켓을 찾아 충전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에요. 무료 공항 와이파이도 마찬가지예요. 공항이 자주 인증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보호되지 않은 와이파이 핫스팟을 사용하는 동안 다른 사용자가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지만
공항의 와이파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장치의 모든 중요한 정보를 지우거나 암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안 검색을 할 때마다 노트북을 가방에서 꺼내는 건 짜증날 수 있어요. 그러나 공항 직원은 여러분의 장치를 확실히 살펴서 안에 아무것도 숨겨져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해요. X선 스캐너의 화면에서 랩톱은 하드드라이브, CD 드라이브 등이 선명하게 보이는 반투명 물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보안 담당자는 이러한 부품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고밀도의 다소 큰 배터리 같은 거요.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보안 검색 라인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그 줄이 너무 붐비면 신분증과 티켓 확인을 받은 후에 둘러보세요. 훨씬 사람이 더 적은 다른 라인이 보일 거예요. 어떤 검색 라인은 터미널의 맨 끝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승객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TSA 사전 체크를 신청한 것은 미국을 오갈 때 시간을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의 회원이 되면 몇 가지 큰 특전이 있어요. 첫째, 보안과 여권 검사를 통과한 것이 더 빨라요. 사전 체크 여행자라면 신발을 벗거나 벨트를 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액체나 노트북 같은 것을 특별한 통에 넣지 않아도 돼요. 미국을 오가는 게 아니라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유사한 서비스가 있어요. 이코노미석을 타시는데 마음에 안 든다면 누가 마음에 들어 하겠어요. 온라인으로 체크인을 하고 비행기 출발 4일 전쯤 좌석 옵션을 확인하세요. 이때가 항공사들이 일반적으로 좌석을 업그레이드하기 시작할 때이고 여러분은 적은 요금으로 혹은 때로는 무료로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받을 수도 있어요. 이미 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업그레이드를 요청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회를 알지 못하거나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운이 좋을 수도 있어요.